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책 요셀프고요. 저는 장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 선생입니다. 네, 공 선생님. 네. 일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호, 네. 봄이 오면 나무통 장사가 돈을 번다. 왜요? 좀 어렵죠. 응. 이거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나이키 이야기 했던 것처럼 네. 그렇게 참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결론으로 다다르는 그런 속담이거든요. 오. 자, 봄이 오면은 이제 막 황사도 일어나고 꽃가루도 날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 눈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죠? 그럼 눈 건강이 안 좋아지면은 맹인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쵸? 네. 다 납득이 되죠, 지금? 네.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근데 일본에서 맹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네. 그 악기, 샤미센이라는 악기 아세요? 몰라요. 띵띵띵띵 약간 일본 전통 악기인데 전통 악기 같은? 그 샤미센 주자로 이제 전향을 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맹인들이. 네. 근데 그 샤미센을 뭘로 만드냐면은 고양이 가죽으로 만들어요. 네. 고양이 가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고양이들을 많이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쥐들이 많아지겠죠. 네. 쥐들이 많아지면 그 쥐들이 집안에 있는 그 이 나무통 뭐 바구니들을 많이 갉아먹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나무통 장사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답니다. 진짜 있는 속담이에요? 네. 아니 뭐 거짓말 그럼 아니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지어내 이 순간. 그런 속담이 있어요? 실제로 있는 일본 속담인데요. 근데 이 속담이 말하는 결론은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이 일련의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연결이 되고 납득이 되는데 이것들이 결국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거시적으로 보는 말이 안 되는 일을 좀 경계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연결된다고 해서 다 말이 되는 게 아니다. 가 요번에 얘기하는 얘기고 저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인지하지 못했던 어느 곳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통찰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비슷한 일을 놓고도 참 다른 주제로 이렇게 귀결이 된다는 거. 그게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닐까. 이게 뭔 소리냐. 이처럼 하나의 주제를 놓고도 우리는 참 많은 의견들을 낼 수 있고 많은 결론들을 낼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를 도와주는 것이 어디죠? 네, 여기 책 열쇠. 아, 여기죠? 네. 아, 여기 맞아요.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랐는데 네. 뭐 어쨌거나 뭐 네. 나무통이 잘 팔린다. 나무통 잘 팔리겠네요. 네. 네. 나무통 주식을 삽시다. 그거 있잖아요. 뭐요? 우리나라 주식 하려면은 반쯤은 미쳐야 된다는 게. 노루. 네, 예전에 태풍 봤어요. 노루 왔을 때 갑자기 올랐던 주식이 있는데 노루표 페인트라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무통 관련된 거 봄에 좀 주식 한 번씩 사보시면 좋겠네요. 일본 시장까지 가야죠 이제. 그렇죠. 네. 손해는 저희한테 뭐 책임을 물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하나의 현상을 보고도 참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인간이다. 네. 네, 그래서 좋습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참 다른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책입니까? 오늘은 지난 1부와 연결해서 판사유감이라는 책을 이어서 2부에서 진행할 거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이 책이 어떤 책이었는지 이 책이 판사님이 쓰셨다 보니까 판사의 체험도 약간 간접적으로 해보고 맞아요. 판사님께서 맡았던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서 사건 하나가 우리가 단순히 뭐 어떻게 보면 텍스트나 미디어로 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채롭고 더 심층적이고 여러 가지 면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1부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2부에서는 지난 1부에서 예고드렸던 것처럼 우리 둘, 장채님과 저 공 선생의 거창하게 말하면 법적인 철학이죠. 법철학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책의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요? 네, 좋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책의 챕터 중에 징역 1년의 무게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이제 가끔씩 1년 징역형을 구형하고 나면 댓글들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쓰인대요. 1년이 엄벌이냐? 저 사람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미국이었으면 20년은 내렸을 건데 우리나라 판사,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댓글들을 사실 저는 많이 봤어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 이제 판사님의 생각들을 막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 있어요? 어떤 사건을 보고 네. 야 이게 3년? 이거밖에 안 돼? 네, 그런 것들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겪어봤냐고요? 아니요 생각해보신 적 깜짝 있어요? 놀랐잖아요. 네. 네, 생각 많이 해봤죠. 근데 네. 잠깐 다른 얘기인데 네. 이 질문 제가 미리 작성 몇 개 하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하나가 네. 장자님 네. 범죄 저질러 봤는지 그거 오늘 얘기해야 됩니까? 얘기를 이렇게 써놨나? 써놨네. 이거 네. 나중에 네. 영상 증거 이런 걸로 쓰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써놓고 나서도 이건 너무 웃기다 생각했는데 법을 어겼던 적이 있으세요? 뭐 이런 걸 물어볼까 했는데 큰일 났네 이거. 좀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선입견 아니면 선입견이겠지만 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항상 법을 굉장히 많이 어기고 뭐 감옥도 갔다 와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를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또.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네.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진짜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평소 행실이 어떠시길래? 그러니까 나도 그게 궁금해요. 좋은 그래도 뭐 좋은 이렇게 책도 열심히 읽고 예? 예.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예? 모범 교양적으로 막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콱씨. 네, 아무튼 어쨌거나 그래서 양형이 너무 적어서 약간 분노했거나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했던 사건이 있으세요? 혹은 기억에 남는 사건이? 기억 남는 거? 진짜 불과 며칠 전 일이거든요. 뭐예요? 조모 씨. 조모 씨가 누구예요? 디귿 시옷 조두순. 조두순? 네. 네. 나왔다가 깜빵 또 갔어요. 진짜요? 며칠 전에. 몰랐어요. 왜? 나와서 석방 될 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되게. 네. 막 유튜버들 가서 막 이렇게 찍고. 맞아요. 근데 징역 3개월 다시 들어갔거든요, 지금. 뭘로? 야밤에 갑자기 이거 끊고 어디를 갔대. 진짜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징역을 더 넣었대요. 마누라가 술 먹다가 어디 나가가지고 찾으러 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자기는 벌금 낼 돈도 없다. 변호사 누구 좋은 사람 만나면 150이고 아니면 300이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판사 입장에서도 저렇게 벌금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일단 징역 좀 더 넣고 더 지켜보자 해가지고 깜빵을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와 몰랐네요. 네. 근데 이 사람 처음 잡혀갈 때만 해도 지금도 얘기 많이 하죠. 벌써 나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책을 좀 읽어보면서 공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서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저도 무기징역이 맞고 그렇다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다른 판결을 내리는 이유들이 또 따로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최근에 느꼈던 건 요 사건이 기억이 나네요. 저는 생각에 남는 특정한 사건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선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량이 굉장히 낮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하지는 않은 정보지만. 그래서 인터넷 같은 거 좀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사기쳤어. 근데 3년 갔다 와. 1년에 333억이면 그쵸. 사기칠만 하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사기죄에 대해 형량이 되게 낮다.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서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채님 개인적으로는 그런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금 교화를 위한 용서와 약간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인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하세요? 야, 이 사람이 이게 개화가 될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불가능에 가깝죠, 사실상.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무리지어서 사는 사회에는 그냥 쟤는 안 될 것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그냥 나 혼자 그러니까 쟤랑 더 이상 관계를 맺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하고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지만 와 이게 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진짜 감도 안 오는데. 그니까요. 나라면은 그냥 엄벌 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아까 법을 어겨봤냐는 뭐 얘기가 있었지만 네. 뭐 법을 실제로 어겨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숨어 살고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내가 하는 이런 것들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걸리는 일이 생겨 뭐 그렇다면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저도 뭐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걸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봐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정말 딜레마네요 저한테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엄벌을 주고 싶은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선다면은 난 어떻게 해서든 선처나 약간 감형을 바랄 것 같아. 정말 다시는 뭐 안 그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뭐 엄벌에 처하는 게 더 좋다 혹은 용서를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분도 최대한 중립적인 자리에서 객관적인 판결을 내리셔야 하는 분이니까 그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평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평생 하셔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단순히 벌을 많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선 경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챕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여기서 말씀하시는 엄벌주의 네네. 이런 것들이 범죄율을 낮추는 특효약이라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요? 없다고 합니다. 네, 엄벌에 처해서 혹은 형량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범죄율이 낮춰질 거라는 그런 논문이나 결과가 없다고 해요. 그래요? 네, 이게 사회과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범죄율이 낮춰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간을 길게 놓고 보면 다시 또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딱 하나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대요. 와 이거는 좀 신선한데? 네, 그리고 또 엄벌에 처하는 건 일단 공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예시를 되게 많이 드는데 미국은 뭐 578년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맞아. 그렇죠. 그런 거 보고 되게 놀라웠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벌에 처하려면 일단 교정시설을 늘려야 하고 이 수감자들을 먹여 살려야 해요. 그렇네. 그런 걸 생각하면 결국에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성범죄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치안 되게 좋아요. 좋죠. 솔직히 이거 이렇게 놓고 잠깐 나갔다 오고 문 열어놓고 가도 여기 누구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카페에 막 컴퓨터 몰려놓고 가도 치안 좋잖아요. 자전거 빼고는 엄복동의 나라니까 네, 뭐 새벽 2시, 3시에 술 먹고 비틀비틀 다녀도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낮잖아요. 굉장히 낮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어떻게 보면 현저히 형량이 낮은데도 맞아요. 치안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탑이에요 거의. 맞아요. 진짜. 이렇게 꼭 엄벌을 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질 거라는 결론은 어디에서도 낼 수가 없다고 해요. 네. 근데 이런 댓글 맨날 엄청 많이 보는데. 맞아요. 이게 뭐냐. 아니 저렇게 하니까 애들이 더 하지 뭐 음주운전 더 처벌 세게 해야 안 할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많이 받고 아까 그 교정시설 얘기도 어쩌다가 뭐 교도소 생활 혹은 뭐 밥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아니 우리 세금으로 쟤들 저렇게 호의호식하게 먹여 살리는 게 맞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완전히 상충되는 의견이었네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판사님께서는 징역 1년의 무게가 네. 가볍지 않다. 교도소에 직접 들어가서 1년 동안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뺏긴 상태에서 우리에 갇혀. 내 자유를 빼앗겨.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모멸감이 정말 단순히 여기 밥 맛있게 나오네 하면서 잊혀질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SNS에서 청주 여자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 후기를 남겼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 잘 나온다, 시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일부고 소수고 실제로 교도소를 가보면 정말 열악하고 힘들다고 해요. 단순히 교도소가 열악하고 말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결국에 우리가 누군가의 1년 혹은 몇 개월이라는 시간을 빼앗아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제한하는 형벌을 처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1년, 3년, 15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건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라고 네. 국민의 랜덤하게 이제 판결을 내리기 전에 모이셔서 직관 뭐라고 하죠? 이렇게 보고 네, 참관을 네. 하시고 무슨 야구장이요? 야구장도 아니고 네 참관을 하시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때 기사 댓글에서는 진짜 엄벌에 처해야 된다, 뭐 1년 절대 안 된다, 3년 절대 안 된다, 뭐 이러는 댓글들이 도배하지만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이 네. 판사가 내리는 형량보다 더 낮게 제시한다고 해요. 되게 좀 이상하죠? SNS 당연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내 손에 칼자루가 쥐어 있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니었을 땐 쉽게 말하시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정말 단순히 그냥 꼭 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어렵네요. 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어렵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 판사님께서는 네. 몇몇 범죄에 대해 형벌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뼈저린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형량을 올려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짜 꾸준히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뭐 하나가 정답이니까 이렇게 해야 해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은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나 스스로도 계속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이거 말고도 이제 살인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분이 글을 쓰셨을 때는 살인죄 형량이 뭐 15년 무기징역, 뭐 사형, 뭐 이렇게 15년이 꽤 큰 중형이었었대요. 네. 근데 이게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그 이전에 내렸던 판결문을 참고해서 그것과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데 처음 제시한 조건에 얽매여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효과가 이제 법관들에게도 있대요. 어떻게 보면 선배 판사님들이 살인죄에 대해서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후배 판사님들이 똑같은 살인죄에 대해서 뭐 이거보다 더 센 뭐 이 판결을 내리게 되다 보면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쉬운 건 아니고 살인죄만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도 있지만 뭐 진짜 매일같이 고통에 시달리다가 뭐 매일같이 폭력, 거의 살인에 가까운 폭력과 괴롭힘에 시달렸던 누군가가 의붓아버지를 뭐 살해한다거나 친구를 죽인다거나 하는 살인부터 정말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살인했던 것 하나 가지고 우리가 판결하기에는 만약에 오판이 조금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무고한 피고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내릴 때 쉽게 그렇게 막 판사님들도 아신대요. 사회가 혹은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솔직히 다 그냥 사형 해버리면 좋아할 거고 기사도 많이 날 거예요. 인기 있는 판사가 되는 법은 아는데 그럼에도 꾸준히 고민해야 하는 자리가 판사라고 합니다. 어렵다. 네. 그럼에도 법원은 꾸준히 변화하고 있대요. 실제로 15년에서 30년으로 형량이 늘어나서 뭐 이렇게 형량이 조금 더씩 세지는. 이게 왜냐하면 과거 처음 법이 만들어졌을 때 15년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기대 수명이 50년, 뭐 60년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때 15년이면 사실 살고 나오면 죽어요. 근데 지금은 15년 살고 나오면 어떻게 보면 정정하잖아요. 네. 그랬으니까 이런 상황들을 반영해서 법도 꾸준히 변화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제가 법원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뭐 혹시라도 단순히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뭐가요? 우리나라의 사법 이 제도가 정착화된 게 사실 100년도 채 안 됐잖아요. 성장을 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정치도 그렇고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같은 살인죄라도 참
그분 아세요? 장대호라고? 장대호 몰라요. 열사라고 불렀던? 몰라요. 그 사람 토막 내가지고 한강에 버렸나 아무튼 유기했던 사람인데 네. 그 피해자가 정말 누가 봐도 개자식이었거든. 그리고 잡혀가는 와중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사건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 사건은 양아치가 쓰레기 한 명을 죽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진짜 야 저거는 형량 진짜 낮게 줘야 된다. 저건 정말 의미 있는 살인이다. 어떻게 보면은 사법 제재다. 자경단 활동을 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옹호하는 분위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또. 근데 이런 살인에 있어서 정말 살인이라는 타이틀로 똑같이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는 여전히 당연히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판사님들도 지금 모르겠는데. 저는 좀 이런 게 좀 걱정되기는 해요. 어떤 이게 게요?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실제로 어떤 행동들을 해서 이게 너무 내가 생각하는 뭔가 뭐 세계가 얘기하는 혹은 석 박사님들이 얘기하는 규정에 너무 역행해.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그래서 이건 진짜 문제다 하고 불신을 가지는 거면 좀 개혁을 하고 뭐 바꿀 수 있지만 그렇죠. 사실 판사님들도 꾸준히 고민하시고 진짜 막 밤낮으로 이제 일하시면서 내리는 판결이니까 저는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는 좀 무너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신뢰가 무너졌다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네.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들에 사적 제재를 하는 소위 말한 사이다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유행을 했잖아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재밌긴 했어요. 네, 모범택시 재밌게. 맞아. 근데 그런 것들이 유행하는 것 속에 이제 국민들이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겐 더 많은 형량을 때려야 해 하고 그걸 대신 복수해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런 거를 되게 통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니까. 그럼요. 드라마니까. 그거 말고도 되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교도소라고 불렸던 사이트 혹시 아세요? 네네네. 네, 그것도 되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뭐 신상 닦아는 거고. 신상 닦아는 거. 그리고 막 신상이 막 밝혀져서 막 자살했던 최근에 공무원분도 있고 우리가 누군가 한 명을 과연 이 사람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개개인에게 있을까?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법제도를 만들어서 그거를 위임하고 그 사람들을 믿고 뭔가 이렇게 판결을 기다리는 건데 우리 개개인이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럼요. 억울하고 이거밖에 안 돼서 되게 속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제도와 법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서양 철학에서도 항상 얘기하던 게 그거였잖아요. 로크였나요? 개인의 운명을 국가가 결정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거기서도 항상 보면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형이나 뭐 무기징역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하잖아요. 뭐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도 아직 세상에 팽배한데 맞아요. 과연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 자체가 저는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책에서 말씀하셨던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형벌을 낮추는 쪽으로 법이 변화하고 있대요. 아, 그래요? 네. 그 단순히 두 개의 시계열만 딱 놓고 보면 정말 고대의 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하. 그때 뭐 이쪽 팔 자르고 뭐 돌로 쳐 죽이고 태형하고 뭐 많은 그런 진짜 엄벌에 처하는 그런 법이 많았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현대에선 그렇지 않은 것들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발전해 왔나 보네요.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챕터를 얘기하기가 정말 조금 어렵지만 왜냐하면 이게 좀 이 책을 관통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지성과 반지성이라는 챕터인데요. 여기에서 판사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인간은 과연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가? 이 말은 다시 한번 말하면 여러분은 언어와 지식의 원천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1차적으로 체득하는 지식은 거의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원천, 지식의 원천은 타인의 논거, 결론
이거를 2차적, 3차적 계속해서 가공하고 수용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과연 객관적인 사실을 중립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내려주십니다. 이야, 그걸 독자들한테 질문을 해요? 네. 그리고 본인도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십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러면서 자기는 꾸준히 자기가 안다는 사실을 경계하고 네네네. 꾸준히 고민을 한다고 해요. 뭐 이 얘기를 계속 드려보자면 네. 이제 뭐 한국 경제가 어떻고 뭐 보수가 진보가 어떻고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들의 출처는 대부분 블로그에서 누가 한 얘기거나 혹은 신문 기사, 영화에서 본 거고 누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봤던 거일 거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논문과 근거들을 찾아보고 발견해낸 지식은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발견. 네. 발견이 중요한 단어겠네요. 그래서 물론 국부론을 읽어야지만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언급할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말하는 사람 스스로 자신의 지식의 근거가 무엇인지 네.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알고 있어야지 남을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네.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인정하고 유보하는 것이 지성적인 태도일 것이라고 얘기해요. 지성적인 태도.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맞다고 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네.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치 이념이 인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근거를 얼마나 비판적으로 검토해봤냐는 말이에요. 혹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지 개입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것의 효과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봤냐는 거예요. 혹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말하기 전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말하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정말 단 하나의 근거도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아하. 매사에 꼭 선명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네. 오만인 동시에 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피력하되 자신의 의견과 지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자기 검증을 되풀이하면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말하자는 거예요. 아. 단정하지 말고 의문만 제기하면 된다고. 진실의 열린 가능성을 열어둔 정말 순수한 의문만을 가져보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아, 정말 우리나라 지성체의 탑에 계신 분의 고견인 것 같네요. 그래서 정말 그 탑과 뭐 정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네네. 이분의 생각을 제가 완벽하게 행하고 있다고 하진 않지만 네. 제가 항상 습관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내가 아는 거 사실 없어요. 저는 나 이거 안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잘 말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랑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사실 내가 알고 있던 게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장 감명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공 선생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네.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저도 습관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라고 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라고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항상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도 공 선생과 함께하면서 네. 좀 이런 지성적인 태도가 좀 많이 네. 좀 함양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근데 진짜 네. 저는 요것도 요건데 네. 이 앞에 있는 말이 네. 너무 와닿았어요. 뭐요? 우리가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세상에 있던 것들을 2차, 3차적으로 가공했던 것이다. 네.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책도 어떻게 그런 거고 우리가 읽는 책들이나 뭐 유튜브 영상들이 다 그런 거겠죠, 사실. 근데 그걸 또 읽었다고 해서 다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맞아요. 그런 내용이군요. 네. 네, 좋습니다. 맞아요. 꾸준히 반문하고 사실 이 판사님의 말이 다 틀렸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형벌에 처해야지만 사람들이 교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혹은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이 신념들을 굳혀야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무조건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거나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얘는 진짜 나쁜 사람이네. 아하. 쉽게 말할 수 있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꾸준히 이런 태도를 좀 가져보려고 어떻게 보면은 뭐 확증 편향일 수도 있지만 네네네.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확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판사님도 뭐 판결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항상 판결을 내린다 뿐인 거지 속으로는 계속 유보하고 더 알아보고 싶을 경우 쉽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항상 근데 재판엔 날짜가 있고 사건엔 기한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욱더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에 레카 유튜브가 또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아, 네. 뭐 어떤 누구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저는 책도 다 레카라고 생각해요. 책? 예, 우리가 읽는 책이나 사실 우리도 레카지. 다른 책 읽고 와가지고 그거 이제 우리 생각 보태가지고 그냥 뿌리는 거잖아. 근데 책도 저는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또 그런 얘기를 해주시네. 결국 이거 모아가지고 내는 게 책이잖아요. 나는 이런 주제를 좋아하고 이거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라고 내는 게 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자기가 발견하고 발명한 것들만 기술하는 건 세상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뭐 아인슈타인이 아닌 이상. 뭐 그 아인슈타인도 예전에 있던 거 가지고 물리학 법칙 가지고 설명하는 건데. 뭐. 맞아요. 그러니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희 이야기 고지고대로 다 듣지 마시고 네. 생각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게 재밌었던 내용이 있고 네네네. 뒤에도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들은 판사님들의 생활 어떻게 보면 그 직업에서의 문화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네. 제가 같이 얘기 나눌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뭐랄까 그 문화를 좀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판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모두가 동일하지만 네. 동등하지만 평등하지만 네네네. 그럼에도 선배와 후배의 기수가 일렬로 이렇게 쭉 나열할 수 있는 그런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정말 오래된 판사님이 딱 타시면 네. 모두가 홍해가 갈라지듯이 쫘라락 갈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뒤에 타신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어이구. 근데 웃긴 건 그분이 또 먼저 내려야 할 때가 진짜 재밌대요. 그분이 먼저 내려야 할 때 이제 문 쪽에 있는 사람은 다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눌러도 되는데 모두가 이쪽에서도 누르고 이쪽에서도 누르고. 열린 버튼? 네, 열린 버튼. 그리고 문 이거 잡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막 밖에서 덜컹 이렇게 하고 있고. 네, 혹은 먼저 나가야 돼서 나가서 기다리신 분도 또 버튼을 누르고 계신데요. 이 뭐야? 그러면서 이분이 끝에다가 왜 이러는 걸까요? 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왜 이러는 걸까요?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판사들도 뭐 그게 다르지 않구나. 본인이 나중에 엄청 높은 판사가 되시면은 그럼 후배들한테 하지 마 이렇게 하려나요? 그래서 이분이 시도를 해봤대요. 아 진짜? 이게 보통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에서는 네. 부장 판사님이 계시고 양옆에 뭐 우배석 좌배석 가는 배석 판사님들이 계신데 네. 이분들이 항상 삼각 편대를 이루면서 간대요. 아. 부장 판사님이 항상 가운데에 계시고 좌우로 서서 계시는데 이분이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또 느끼신 다음에 우측에 우배석 판사였을 때 걷다가 이제 사이로 한번 껴봤대요. 사이로 한번 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좌배석 판사님이 응? 뭐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갔다. 뭐 이런 에피소드도 말하고 단순히 이런 뭐 편대 얘기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부장 판사 이제 중간에 있으시니까 네. 이제 새로운 판사님들과 오래된 부장 판사님들과 얘기를 하시다 보면 생기는 이제 문제나 갈등들에 대해서도 여기에 되게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대요. 이것도 똑같다고 느꼈는데 부장 판사님들이 항상 우리 초임 판사들은 왜 다 이 모양이야? 아하.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어이구. 이런 얘기들을 하신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오류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네. 부장 판사님들도 초임 판사였을 때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니 초임 판사님들을 뭐 과외 선생 가르치듯이
정말 극진하게 잘 가르치신다면 코치처럼 가르치신다면 네. 이분들도 어디에서 정말 유능한 능력을 펼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많이 하시고 네. 이거 말고도 뭐 되게 많더라고요. 네. 뭐 이제 판사님들께서 세미나를 가시면 이제 세미나가 진짜 너무 재미없대요. 판사니까 막 양측으로 나눠져서 너 이건 뭐가 잘못됐고 뭐 이건 너가 잘못한 건데 그래 이게 맞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토론을 할 것 같은데 세미나를 시작하면 항상 저는 아는 것도 없고 제가 많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연구를 여러분들 앞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겸손을 쌓은 멘트들을 항상 하고 시작하신대요. 아하. 이랬을 때마다 이 작가님 이제 판사님은 답답함을 느낀다고요. 아무리 겸손히 미덕인 나라지만 이게 과연 옳은 걸까? 하면서도 또 우리나라 판결문 같은 걸 쓸 때 항상 뭐 이렇게 해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건 되게 나쁜 거고 다만 반성의 여지가 있는 점 뭐 이런 식으로 판결문을 많이 쓰신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지적을 많이 하시고 이괄식이 아니라 두괄식으로 얘기하는 게 어떨까? 뭐 이런 되게 다양하고 사소할 수 있지만 이제 판사님들의 문화를 좀 알 수 있는 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되게 재밌는 사람 같네요, 그냥. 네, 이분은 이제 되게 이단아 같은. 네, 이단아 같은 느낌인 거죠. 이분이 또 하버드 로스쿨을 나오셨대요. 그래서 하버드 로스쿨과 또 서울대 법대에서도 공부를 하셨어서 이 두 가지의 차이도 막 되게 재밌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의 이제 소위 엘리트들 이과의 공부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니 주인공 같아 되게. 그래요? 네, 되게 뭐 네. 기존 체제에 항상 저항하고 근데 실력은 또 엄청 쩔어. 약간 그런 캐릭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분들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요. 네, 이런 분들만 있어서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항상 의문을 제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단체에 있어서 좀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좀 힘든 시기를 겪을 수도 있지만 그 힘든 시기의 변화를 통해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해서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도 항상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친근감 있게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이런 분들이 또 한번 힘을 한번 콱 이렇게 얻어야 또 그 집단 자체가 한번 유해지는 타이밍이 오지 않습니까? 이분이 앞으로 좀 잘 되셨으면 좋겠네. 그래서 감히 우리가 네. 이분 좀 잘 됐으면 좋겠네 앞으로 이딴 소리 하고 있구만. 근데 뭐 이렇게 책으로 베스트셀러도 오르셨고 이 책은 아니겠지만 뭐 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독자분들이 읽으면서 좀 공감할 수 있고 사법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역할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러게요. 생각이 듭니다. 유퀴즈 같은 데 한번 나오면 되게 인기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법관들 네. 뭐 식사 예절이나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까? 또? 식사 예절도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되게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식사 말고 이제 회식 자리 같은 거. 네. 그럼 재밌겠다. 이제 방석이 다 있잖아요. 그럼 아무도 앉지 못하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서 있기만 한 거예요. 먼저 이제 선배님들이 앉으셔야 되니까. 어정쩡하게 서 있고 그나마도 좀 연차가 있으시면 방석 없는데 조금 이렇게 먼저 앉아 있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진짜. 그래서 여기서 막 이런 얘기도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막 손이라는 의식조차 없이 문 옆쪽에 선 사람이 문을 열고 두 손이 멀쩡하니까 알아서 숟가락 젓가락 가져오고. 그래. 영정 사진도 아닌데 무릎 꿇고 잔 올리는 거 당연히 여기지 말고 늘 먼저 환하게 인사하고 말 걸어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재밌었습니다. 네. 이런 식사 자리 많이 가봤어요? 많이는 안 가봤죠. 가본 적 있어요? 답답하죠. 네, 답답하죠. 공기가 무겁고. 근데요, 여러분 누이닥 할미펍에 오시면 그런 무거운 공기 없이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 가득한 곳에서 술, 식사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왜냐? 25,000원만 내면 우리가 원하는 메뉴, 그날 메뉴가 다 있어요. 정해진 것들이. 그걸 무제한으로 막 뿌려주시거든. 맛있겠다. 그 음식 나오는 것만 봐도 보면은 뭐 치즈 가리비 뭐 구이,
무슨 어떤 날엔 전 있고 닭도리탕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음식 나오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네. 이렇게 막 무릎 꿇고 있고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이럴 새가 없어요. 그리고 맛있게 다 먹고 더 달라고 말만 하면 되니까 뭐 후배들이 가서 좀 더 받아올까요?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다 그냥 깔아주시고 마음껏 먹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인천 연수동에 있는 누이닭 할미펍에 오시면요, 우리 법관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너무나도 딱딱한 그런 회식 문화 없이 아주 즐겁고 행복한 회식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인천 법원 여러분들. 네, 누이닭 할미펍이었습니다. 네. 이것 말고도 이제 법관의 행복을 위한 혹은 일을 하는 법관으로서의 이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법관은 왜 우울할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즐겁게 일을 하지 못할까에 대한 얘기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글들은 이제 법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이었다 했잖아요. 네. 그들에게 던지고 소통함으로써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해나가는 그런 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되게 흥미롭고 재밌게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게시판에서도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조금 거슬린다 뭐 이런 그쵸. 선배 입장에서는 그쵸. 또 이 새끼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이런 입장일 수도 있겠는데, 맞아요. 세이노 선생님처럼 뭔가 이렇게 올렸던 글들을 취합해서 또 이렇게 맞아요. 엮어낸 책이잖아요. 네. 더 재밌네요. 그래서 네, 요즘에 제가 되게 이렇게 네. 정보를 전달하는 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 소설을 놨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발표하기는 좀 수월하네요. 아, 그래요? 네, 소설은 줄거리 얘기가 거의 다니까. 저번 사면강을 시작으로 맞아요. 3년 수업을 시작으로 공 선생이 아주 요즘 이런 쪽에 빠지셨나 봅니다. 네, 가르침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공 선생이 또 이런 거 하면은 네. 나는 그래서 그런다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 나도 내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설을 지금 많이 읽는 거야. 자연스럽게 뭔가 균형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야. 다음 책도 소설이잖아요. 고민 중입니다. 아, 진짜요? 네, 뭐 할지 고민 중인데 미리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하, 예고해줄 줄 알았는데. 그래야 또 기다리고 궁금해하지. 맞아요. 참 재밌는 책이네요, 근데. 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은 너무 감사하죠. 그러고요. 또 한 번씩 사서 보시고. 책 얼마입니까? 몰라요? 얼마죠? 한 15,000원 하네요. 아, 그래요? 알라딘 이런 데서는 12,000원에서 살 수 있겠네요. 야, 공 선생 뭐 죄 지어본 적 없습니까? 죄 지어본 적 많죠. 어떤 죄가 있었죠? 다 비밀입니다. 다 얘기해 보세요. 다 얘기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비밀이에요. 많죠.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하게 살았죠. 뭐 단순히 얘기해봐도 뭐 가끔 무단횡단할 때도 있고. 그렇죠. 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 그렇죠. 뭐 정지선 위반. 뭐 이런 단순히 이제 규칙을 어긴 것부터 시작해서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도 하면 안 돼? 하는 것들도 지키지 못했던 적이 있을 수 있죠. 뭔가 재판에 갈 만한 일을 벌여본 적은 없습니까? 재판에 갈 만한 일까지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쉽네요. 네. 자, 오늘 여기서 좀 끌어내보려고 했는데 네. 우리 공 선생은 역시 범죄랑은 거리가 좀 먼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있어서 어떻게 말해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조용히 삽시다. 네, 아직 공소시효 안 끝난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범죄 기록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난 범죄 사실 같은 거 여기다 시인하셔도 좋아요. 우리 판사유감이란 책은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너무 즐거운 책이었습니다. 생각해 볼 거리도 많았고요. 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사서 읽어보시고 뭐 저희 이야기와 더불어서 뭐 추가할 만한 생각할 게 있다면은 댓글 또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모두들 좀 법정에서 보는 일 없이 이렇게 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